오늘은 리눅스 부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어찌 보면 부팅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컴퓨터 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왜 리눅스랑 관련이 있나?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리눅스는 처음에 부팅을 할 때에 부팅 매니저라고 해서 글럽2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리눅스는 커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커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커스텀으로 만든 커널을 올릴 수도 있고, 배포판이 업데이트한 커널들을 리스트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맞게끔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는 커널들을 선택해서 부팅할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글럽2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글럽2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이것이 과연 어디에 설치가 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하려 그러면 부팅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팅을 한다는 건 컴퓨터 파워 버튼을 누르면 부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파워 버튼 누르는 거는, 이게 이제 가상 머신인데 파워 버튼 눌렀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바이오스는 다 지나가 버렸고 바로 부팅 매니저 글럽2가 나왔는데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하면 가상머신이라서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원래 바이오스 화면이 나옵니다. 바이오스 화면은 제조사의 로고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F2번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델 키를 누르면 바이오스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은 최근에는 F10이나 아니면 F11 키를 누르면 부팅 가능한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B를 선택한다거나,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다 그러면 이렇게 몇몇 하드디스크들을 이렇게 어떤 걸로 부팅을 할 건지 부팅 가능한 하드디스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가상머신이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바이오스 화면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바이오스 화면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뭔가 리눅스를 설치를 하면 뭔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글럽2라고 하는 부팅 매니저가 실행이 된 거죠. 글럽2라고 하는 부팅 매니저가 실행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목록은 커널을 말하는 겁니다. 커널. 이 목록은 어떤 커널로 부팅을 할 거냐, 그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커널 버전이 달라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 마지막은 레스큐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리눅스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비상 복구 모드로 이렇게 부팅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커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요거 레스큐 빼고 이걸로 만약에 부팅을 하겠다, 엔터 키를 누르면 그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부팅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부팅 화면이 다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부팅이 완료가 된 거죠.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이렇게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오면 부팅이 완료가 된 거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커널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entOS 리눅스 8 이렇게 되어 있고, 4.180-80.11.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64비트 버전이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같이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냥 저희들은 그냥 전원 버튼만 딱 누르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이게 이 화면이 그냥 나와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부팅이 이제 완료된 건데 부팅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팅 과정을 좀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잠깐 슬라이드 쇼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팅을 좀 알아볼 건데 부팅은 이제 그 컴퓨터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죠. 근데 부팅을 하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부팅을 해주는 것도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바이오스라고 부릅니다. 바이오스라고 부르는데 메인보드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런 모양의 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 칩과 함께 그 둥그스름한 배터리가 있죠. 요 칩 안에는 부팅을 수행할 프로그램이 들어있고요.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바이오스 화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설정된 값들을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는 기능도 있죠. 근데 그 저장한 거는 전원이 꺼지면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스 이 칩뿐만 아니라 메인보드를 자세히 보면은 둥그스름하게 생긴 건전지가 하나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그거는 요 바이오스의 데이터를 잊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둥그스름한 오래된 메인보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 둥그스름한 이 배터리가 다 나가면 부팅 할 때마다 전원을 킬 때마다 바이오스를 셋업하라고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원 배터리를 교체를 하면 새롭게 설정한 내용을 다시 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이오스 안에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펌웨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바이오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맨 처음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전원을 딱 키면. 그러면 이 바이오스는 아주 저수준의 일을 합니다. 저수준의 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무엇인지를 초기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뭐 하드디스크는 몇 개, CPU는 어떤 거, 메모리는 몇 기가가 꽂혀 있고 뭐 속도는 어느 정도다. 그리고 CPU에 따른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뭐 I/O 성능, 네트워크 카드, 사운드 카드는 어떻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모든 하드웨어 정보를 바이오스가 다 초기화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딱 누르자마자 OS가 탕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이오스가 이런 하드웨어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다 체크를 해요. 다 체크를 하고요. 다 체크를 합니다. 예. 다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스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트라는 일을 하게 돼요. 포스트가 뭐냐면 파워온 셀프 테스트로 되어 있죠.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각 장치들을 바이오스가 체크를 합니다. 진단을 해요. 이상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그래픽 카드가 좀 잘 안 꽂혀져 있다 아니면 뭔가 장치가 잘 안 꽂혀져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이오스에서 비품을 내죠. 소리를 냅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치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내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비품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료가 꽉 나오는데 그 비품이 다 달라요. 뭐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뭐 2번 했다가 이렇게 여러 비품이 있는데 그것도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비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포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이오스는 처음에 전원 버튼을 딱 키면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는 거죠.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서 포스트라는 작업을 한다. 다 해서 이상이 없다. 다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운영체제를 불러들여야죠. 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설정하고 하는 것들을 했으니까 다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운영체제를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니까. 뭐 어디에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겨요.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하드디스크 어디를 처음으로 읽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최신 방식이 있는데 먼저 예전 방식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전 방식하고 최신 방식하고 이게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바이오스 타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이오스도 발전을 해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금은 이제 레거시 바이오스라고 부릅니다만은 이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파란색 화면, 대부분 파란색 화면이에요. 파란색 화면에 뭐 노란색 글씨로 메뉴가 이렇게 있는, 그래서 키보드로 막 이렇게 막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레거시 바이오스 시절이었죠. 그래서 바이오스 자체에도 어떤 메모리가 다 내장되어 있고 어떤 얘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레거시 바이오스는 32비트 어드레스를 이제 지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레거시 바이오스를 쓰게 된다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2TB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안에 운영체제가 있다 보니까 운영체제가 어떤 하드디스크 용량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거시 바이오스는 2TB 이상은 원래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엔트리 파티션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레거시 바이오스를 쓸 때는 주 파티션, 프라이머리 파티션을 4개밖에 만들 수가 4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프라이머리 파티션을. 그리고 레거시 바이오스는 어떤 포스트 작업을 다 끝냈다.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 진단을 다 끝냈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MBR 파티션, MBR 요 부분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얘가 하드웨어 진단을 다 끝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지나갔다 그러면 바이오스는 첫 번째로 MBR이라는 하드디스크에 MBR이라는 영역을 읽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트랙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 하드디스크를 쓸 때의 용어죠. 최근에는 이제 뭐 SSD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트랙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씁니다만은, 어쨌거나 예전 하드디스크를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MBR 영역을 읽게 되어 있다. 무조건 레거시 바이오스는 무조건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MBR에 운영체제를 부팅을 위한 조그마한 마이크로 코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마이크로 코드를 실행을 하고, 이 마이크로 코드는 부팅 세터라고, 부트 세터라고 하는 그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한두 개만 갖고 있는,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랑 리눅스를 설치해서 2개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트 세터 파티션, 그러니까 파티션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읽게 돼요. 하고 여기서 이제 운영체제 코드를 읽게 되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부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바이오스는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하드디스크는 2TB, 그리고 프라이머리 파티션은 4개, 그렇게밖에 못하고, 얘가 포스트 과정을 다 끝나면, 하드웨어 초기화 및 진단이 다 끝나면 무조건 하드디스크에 MBR 영역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BR 영역을 읽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게 하고 딱 부팅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말했지만 2TB 용량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주 파티션을 4개밖에 못 만드는 한계도 있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파티션 4개밖에 못 만드니까요. 요거를 파티션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확장 파티션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갖고 다시 또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복잡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뛰어넘는 것도 뛰어넘는 거고, 그리고 레거시 바이오스는 화면이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파란색 화면에 노란색 글씨 아니면 흰색 글씨로 이렇게 키보드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키보드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너무 좀 뭐하다. 이제 GUI 화면인데 컴퓨터도 발전하고 했으니까 GUI 화면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요런 한계를 벗어난 한계를 뛰어넘는 바이오스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EFI 바이오스라고 부릅니다. U가 붙긴 하는데 EFI 바이오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이오스는 최근 컴퓨터를 사신 분들은 바이오스 화면 이렇게 딱 진입해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막 정말 화려해요. 보면은 그래픽 인터페이스고 마우스도 동작을 합니다. 마우스를 끼우면 마우스로 메뉴들을 클릭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바이오스가 갖고 있던 그런 화면이랑 완전 전혀 달라요. 그리고 EFI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64비트 어드레스를 지원해 갖고 하드디스크 용량 인식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용량은 8제타바이트인가요? 이게 8제타바이트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계산도 안 돼요. 이게 하여튼 엄청나게 크다. 크게 이제 할 수 있고, 128개의 엔트리 파티션 테이블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프라이머리 파티션을 4개밖에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128개나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요 EFI 파일이라는 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에는 이렇게 MBR이라는 이 레코드를 읽게 되어 있죠. 하드디스크 첫 번째 트랙에 있는 MBR 영역을 읽게 되어 있는데, EFI로 넘어오면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체제는 반드시 EFI 시스템 파티션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다 달라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10만 설치할 경우에 요게 용량이 한 200메가 아니면 한 100메가인가 200메가 정도밖에 안 되고, 심지어 배포판마저도 틀려요. 센토S랑 그다음에 우분투를 내가 2개 갖고 있는데 이게 용량이 틀리더라고요. 우분투가 더 작았었나? 센토S는 좀 컸던 것 같고 우분투는 좀 작아요. 어쨌거나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EFI 시스템 파티션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이거는 보통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또 레저보드 파티션이라고 그래갖고 윈도우만 해도 한 몇백 메가짜리 이렇게 레저보드 파티션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하나, 둘, 3개의 파티션으로 구분을 합니다. 윈도우즈를 설치를 하게 되면. 리눅스 시스템은 보통 EFI 시스템 파티션 하나랑 그다음에 뭐 루트 파티션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윈도우즈는 3개 정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FI 시스템 파티션을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어요. OS를 설치를 하게 되면, EFI 바이오스 상에서 OS를 설치를 하게 되면 EFI 시스템 파티션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EFI라는 화창자로 가진 파일들이 여기 막 쌓여요. 막 쌓입니다. 막 쌓이고, EFI 바이오스도 포스트 작업을 합니다. 하드웨어 진단을 하고 다 하는데,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EFI 바이오스는 무조건 EFI 시스템 파티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무조건 EFI 시스템 파티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EFI 시스템 파티션 내에 EFI라는 파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EFI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OS의 부팅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EFI 파일을 딱 읽으면 운영체제를 어떻게 부팅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읽음으로 인해서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게 됩니다. 운영체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EFI 파일은 훨씬 간단해요. 무조건 이 시스템 파티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EFI 파일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레거시든 아니면 EFI든 간에 하드디스크에 운영체제를 두 개를 설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부팅 딱 시작할 때에 선택을 하고 싶어 내가. 어떤 때는 윈도우즈, 어떤 때는 리눅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런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 설치를 하면 됩니까? 레거시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MBL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EFI 바이오스에서는 EFI 확장자를 가지는 멀티 부팅 매니저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차트 화면에 딱 나오면은 윈도우즈 그다음에 뭐 리눅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끔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게 EFI라든지 아니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MBR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글럽이라는 리눅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리눅스는 글럽2 정확하게는 두 번째 버전이니까 글럽2가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글럽2조차도 EFI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EFI 확장자로 이렇게 여기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존재하게 되어 있고 레거시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MBR에다가 글럽2가 그냥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돼갖고 운영체제를 얘가 인식을 해요. 현재 하드디스크에 운영체제가 뭐가 있다 이런 거를 스캔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인식을 한 다음에 부팅 목록에다가 자동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파워 버튼을 딱 눌러서 바이오스 포스트 딱 지나서 첫 화면이 뭐냐면 글럽2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그 글럽2 화면이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화면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가상 화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가상 서버에서 가상 머신에서 해주는 거라서 바이오스는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이 프로그램이 글럽2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가상 머신은 레거시 바이오스입니다. 레거시 바이오스라다 보니까 요거는 MBR 영역에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글럽2는 많은 옵션 이게 선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팅할 때의 파라미터 값으로 인자값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눅스도 같이 깔려 있다 그러면 리눅스도 여기 하나 목록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글럽2라는 멀티 부팅 매니저라는 것이 설치가 되게 되고 얘는 이제 엔터를 치면 이제 리눅스로 이제 부팅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럽2가 실행이 되는 거고 EFI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EFI 확장자로 가지는 글럽2가 설치가 된다. 그래서 걔가 이제 부팅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운영체제의 EFI 그거를 읽어서 부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체제를 다 읽어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정말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럽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업데이트 같은 명령어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이게 없군요. 이건 좀 없네.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FI 이 파티션을 마운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부트라는 것이 있고 파티션이 나눠져 있죠. 이 머신의 리눅스는 SDA1, 그러니까 다른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EFI 파티션은 부팅 가능한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하드디스크에 보통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눅스 시스템은 부트라는 파티션에다가 EFI 디렉토리에다가 마운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허가받지 않았네. 그럼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루트로 로그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가볼게요. 부트에 EFI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EFI 파티션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얘는 민트 리눅스를 깔았는데 이게 100메가도 안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 128메가 정도 되겠네요. 128메가 정도 대략 보면은 그쵸. 아니군요. 100메 이게 총 용량이니까 100메가가 안 되는 거죠. 96메가밖에 안 되는 거죠. 사이즈가 이게 96메가 나왔으니까 96메가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작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EFI 이렇게 들어가서 가보면 이렇게 운영 체제마다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10하고 우분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FI로 들어가 보면 이게 부트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윈도우즈 부팅 관련된 이런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은 EFI로 되어 있죠. 부트 매니저 EFI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윈도우즈가 부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체제가 부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분투 들어가 보면 우분투는 보면 이렇게 글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럽이라고 이제 설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글럽 여기 보면은 CFI 설정이 되어 있는 설정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처음에 실행이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서 보통은 요거를 읽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조작해 갖고 요 글럽을 읽도록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은 이거를 마운팅하게 되어 있어요. 윈도우즈 시스템은 이게 뭐 안 보이도록 되어 있긴 한데 왜냐하면 탐색기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리눅스 시스템은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있어서 실행이 되는 거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부트 매니저 같은 경우를 뭐 수정하고 싶다, 뭐 부팅을 뭐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글럽을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아까 잠시 화면에 제가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 df라는 명령어는 마운트 되어 있는 목록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용량, 사용량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요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보면은 이게 SDA1 이렇게 되어 있는데 SDA1의 총 용량이 291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이제 NVMe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보면은 리눅스 시스템은 이런 게 다 보여요. 보이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윈도우 시스템과는 다르게 이렇게 그 하드웨어를 부르는 명칭이 다 다릅니다. SDA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NVM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NVMe라는 거는 이거는 NVMe 타입의 SSD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SDA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아마도
그 하드디스크 타입 좀 넓은 거 있잖아요. 넓은 하드디스크 SATA 타입의 SSD를 말하는 걸 거예요. 이거는 아마. 그래서 용량이 적게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요거의 요 파티션을 여길로 루트로 마운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파티션을 여기로 마운트를 한 거죠. 그래서 마운트라는 게 이제 개념이 생깁니다. 마운트라는 말이 이제 생기는데 마운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마운트 포인트라는 이제 얘기를 정확하게는 마운트 포인트라는 얘기를 이제 쓰는데 여기 보면 이게 하드 SSD죠. 이거 SSD를 이제 분해해 놓은 모습인데 SSD는 이제 반도체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읽기 쓰기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가 여기다 다 저장이 될 거예요. 저장이 되는데 그리고 운영체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호출을 할 거냐는 거예요. 운영체제에서는 이거를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지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째로 그냥 쓴다 그러면 이거를 로컬 디스크 C 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C를 딱 누르면 요 전체 하드 디스크를 탁 건드리는. 논리적으로 로컬 하드 디스크 C를 건드리면 요 전체 하드 디스크를 건드리는. 그러니까 액세스 포인트, 접근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요런 물리적인 어떤 요 데이터 영역, 요런 영역을 논리적인 부분과 연결 짓는다고 해갖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건데 이건 논리적인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그래서 C를 딱 누르면 요거를 탁 건드리는 그렇게 되어 있죠.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하드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파티션을 막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그냥 이름을 디스크 0, 디스크 1, 디스크 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요 안에다가 이제 파티션을 나눠 놓은 건데 그럼 요 파티션은 C, 요 파티션은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개념을 씁니다. 마운트 포인트를 요런 거를 마운트 포인트라고 불러요. 이거 딱 건드리면 요 파티션으로 딱 읽는 거죠. 요거를 딱 건드리면 요 파티션을 딱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지점, 얘랑 마운트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요 파티션이랑 요거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마운트 포인트 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가지고 요 파티션에다가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디스크 0, 디스크 1, 디스크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걸로 되어 있죠. 리눅스로 넘어오면 리눅스는 하드웨어를 다르게 불러요. 어떻게? DV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로 다 갖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조차도 파일로 갖고 있어요. 리눅스 시스템은. 그래서 SDA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첫 번째 디스크라는 거고요. 두 번째 디스크는 SDB, 세 번째 디스크는 SDC 뭐 이런 식으로 ABC, SD 붙고 C, ABC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티션은 1, 2, 3, 4 이런 식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디스크의 두 번째 파티션이구만. 그런 거고요. 첫 번째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디스크다. 이거는. 그래서 요 파티션은 부트 밑에 EFI라는 디렉토리로 마운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리눅스 시스템의 마운트 포인트는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디렉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스트를 때려보면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 루트가 뭐냐면은 윈도우즈에서는 C 드라이브 같은 겁니다. C 드라이브 안에 요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파티션은 C 드라이브 안에 부트 EFI 디렉토리에 마운트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좀 다르죠. 윈도우즈하고는 뭐가 다르냐? 윈도우즈는 이게 드라이브 개념으로 이렇게 묶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파티션을 요 ESD라는 폴더로 묶을 수가 없어요. 예. 윈도우즈는 드라이브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티션을 프로그램 파일이라는 디렉토리로 묶을 수가 없어요. 윈도우즈는. 근데 리눅스는 가능합니다. C 드라이브 밑에다가 다른 파티션을 요 폴더를 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리눅스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루트 파티션을 리스트 해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안에 부트가 있잖아요. 부트 안에 EFI라는 디렉토리가 요 파티션으로 묶여 있는 거죠.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은 마운트 포인트는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를 마운트 포인트로 가져가게 됩니다. 모든 게 파일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리눅스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다르죠.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장치 이름도 리눅스 시스템은 장치 이름도 다 달라요. 하드웨어 타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SDA 이렇게 됐지만 이건 NVMe 이렇게 호출하고 이게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NVMe 0 넘버 1 파티션 2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그런 거고 요거는 SDA1 이렇게 되어 있는데 SDA2도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SDA의 첫 번째 파티션을 루트로 이렇게 하고 갖고 있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루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쭉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은 요 NVMe 요 두 번째 파티션은 부트 밑에 EFI 가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트 밑에 EFI로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이 데이터들은 여기서 불러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운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 파티션과 요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운트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운트 되어 있다. 마운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고 요거를 이 디렉토리를 마운트 포인트라 부르고요. 이 두 개는 마운트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팅을 했는데 나중에 혹시나 부팅 과정이나 어떤 에서 리눅스 시스템도 부팅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뭔가 어떤 메시지를 뭐 한다거나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리눅스 시스템은 모든 걸 기록해요. 모든 걸. 윈도우즈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 시스템도 이벤트 로그라든지 뭐 이런 걸로 다 기록하죠. 리눅스 시스템도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해.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부팅 과정에서의 메시지도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부팅 로그를 보고 싶다. 그거는 dmesg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치시면 이런 식으로 부팅 관련된 메시지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있고 얘는 가상 머신이라서 잘 안 나오는데 요거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부팅 메시지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보면 시간 타임이 나오죠. 요게 부팅에서 얼마만큼 흘렀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면 0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부터 이렇게 부팅이 되기 시작하는 부팅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바이오스도 갖고 오고 무슨 뭐 온갖 걸 다 갖고 옵니다. 뭐 모든 장치들에 있는 것들을 드라이버를 다 잡기 시작하면서 장치들을 다 끌고 오게 되어 있어요. 리눅스는. 그래서 다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 장치마다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PCI 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USB는 또 뭐가 있다 해갖고 꽂혀 있는 거 뭐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마이크로 코드 뭐 어떻게 되고 뭐 UFI 뭐 어떻게 뭐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정보가 나오네요. 아스텍 이 아서스 건데 아서스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하드디스크도 뭐 읽고 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팅하면서 모든 걸 하드웨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읽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세그먼트 폴트도 났네. 여기 보니까 이거 빨간 거는 좀 안 되는데 이거는 세그먼트 폴트가 났네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리눅스는 다 명령어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면 이 부팅 로고를 한번 보시는 것도 꽤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팅이 이루어지느냐, 대충 뭐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리눅스 시스템에도. 그래서 오늘은 부팅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팅과 함께 마운트 포인트, 마운트 뭐 이런 개념도 살펴봤고, 뭐 EFI 바이오스에서는 뭐 어떻게 부팅이 이루어진다, 뭐 레거시 바이오스는 어떻게 부팅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